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미쳤다고 장모님이랑 제 친구 놈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30살 먹은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회사원 나철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와이프랑 알콩달콩 살고 있죠. 와이프 이름은 오수진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 딸입니다.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에서 하트가 뿅뿅 튀어나오는 게 아주 그냥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사실 수진이의 밝은 미소 뒤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진이가 겨우 1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는 어린 수진이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모님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진 듯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부터 공장 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고 밤에는 수진이를 돌보며 밤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수진이를 밟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수진이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 장모님은 그동안 모아둔 돈의 대출까지 받아 작은 여성복 매장을 열었습니다. 엘레강스라는 이름의 그 매장은 장모님의 유일한 삶의 낙이자 수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웃음과 긍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는 그런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엄청 젊어 보이세요. 옷가게를 하셔서 그런지 패션 감각도 뛰어나시고 몸매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수영장에 가셔서 2시간씩 운동하시고 아침 식사는 늘 샐러드와 요거트로 간단하게 드세요. 점심도 닭가슴살 샐러드 아니면 두부 샐러드, 저녁은 아예 안 드시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 엄마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피부도 탱탱하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게다가 키도 크시고 늘씬하셔서 옷빨도 기가 막히게 잘 받으세요. 아무튼 장모님은 수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에요. 수진이 결혼 자금 모으려고 적금만 몇 개씩 드셨다니까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철수야,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한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런 장모님께서 어쩌다 진짜 생각할수록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사건은 바로 지난 주말에 터졌습니다. 제가 친구놈들 2명과 오랜만에 술 한잔하게 됐거든요. 친구 중 하나가 상철이라고 30년 넘게 연애 한 번 못 해본 모태솔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을 타더니 갑자기 야, 우리 오늘 밤 불 태워보자 이러는 겁니다. 뭘 태워? 너 집에 불 났냐?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되물었죠. 그랬더니 눈을 반짝이며 하는 말이 나 오늘 밤에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불꽃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이러는 겁니다. 야, 이놈아, 그런다고 여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제가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 영철이가 거들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여자를 만나냐? 너 설마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저기요, 저랑 사귀시다. 이럴 거야? 아니거든. 나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야. 상철이 발끈해서 소리치더니 갑자기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아모르 파티라는 곳 알아놨어. 거기 가면 괜찮은 누님들 많대. 아모르 파티. 그거 딱 봐도 이름부터 쉰내 풀풀 나는 곳 아니야? 제가 질색하며 말했죠. 그런데 상철이 눈빛이 완전히 돌변해서는 저를 꽉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발 한 번만 가보자. 응?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응, 응? 야, 나 결혼한 몸이야. 그런데 가면 안 돼. 에이, 괜찮아. 한 번만 눈 감아줘. 응? 응? 아, 진짜 상철이 때문에 결국 저는 아모르 파티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날 아모르 파티만 안 갔어도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겁니다. 아모르 파티, 이름부터 뭔가 끈적끈적하고 야릇한 분위기가 풍기지 않습니까?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겉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번쩍번쩍한 네온사인과 요란한 음악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좋은데. 상철이가 신이 났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철이도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철수야, 너도 들어가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여기 분위기 완전 끝내준다니까. 그래,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 난 그냥 콜라나 마시면서 구경이나 할게.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철이랑 영철이는 웨이터에게 뭘 열심히 주문하더니 곧 웨이터는 양손에 술병을 가득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밤새도록 달려보자. 위하여 두 녀석은 신이 나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모르 파티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다들 화려한 옷차림으로 한껏 멋을 내고 계셨습니다. 어이, 상철, 근데 여기 여자들은 다 어디 있냐? 너 여기 괜찮은 누님들 많다고 했잖아. 영철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상철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곧 여신들이 강림하실 거야. 상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고 경쾌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무대 위로 늘씬한 몸매의 여성들이 등장했습니다. 와, 대박! 영철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도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대 위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환상적이었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야, 역시 아모르 파티는 다르네. 눈호강 제대로 하는구만. 상철이는 벌써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저 여자들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 설마 우리 엄마 뻘은 아니겠지? 영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철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설마.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아마 우리보다 한 10살 정도 많을까? 10살? 그럼서 40살이 넘었다는 거잖아. 너 진짜 괜찮겠냐? 괜찮냐니? 당연히 괜찮지. 어른들은 다 좋은 거야. 알아? 상철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웨이터. 저희 테이블에도 사람 좀 불러주세요. 아주 예쁘고 젊은, 알죠? 알겠습니다. 손님, 웨이터는 능글맞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제발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제 불안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지 않는 걸까요? 마치 시험에서 찍으면 무조건 틀리는 징크스처럼 말이죠. 웨이터가 데려온 여성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중 한 분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반가워요. 오빠들. 2명의 여성분들이 활짝 웃으며 저희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한 분은 긴 생머리에 청순한 스타일이었고 다른 한 분은 짧은 단발머리에 단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상철이와 영철이는 잔뜩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철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두 녀석은 서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두 여성분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웨이터 말대로 꽤 괜찮은 분들인데?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단아한 스타일의 여성분. 그분은 바로 제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뭐? 장모님? 상철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철이도 영문을 몰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장모님이 왜 여기에? 장모님도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관리하시고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철수 사위? 여긴 어떻게? 저는 친구들이랑. 저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친구들이랑 왔구나? 그럼 우리는 저쪽 테이블로 가서 놀 테니 젊은 사람들끼리 재밌게 놀아. 장모님은 긴 생머리의 여성분을 데리고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장모님이 왜 아모르 파티에?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상철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우리 장모님이랑 합석해서 같이 놀자. 뭐? 아, 아니야. 그럴 리가. 내가 왜 장모님이랑. 저는 상철의 말에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영철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철수야. 괜히 부끄러워하지 마. 요즘 세상에 사위랑 장모님이 같이 노는 게 뭐 어때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아니, 진짜 아니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철이와 영철이는 저를 장모님 테이블로 끌고 갔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장모님 테이블에 끌려간 저는 졸지에 불편한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철이와 영철이는 신이 나서 장모님, 그리고 장모님 친구분과 술잔을 부딪히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콜라만 홀짝일 뿐이었죠. 어머, 철수 사위는 술도 안 마시네?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술을 가려? 장모님은 이미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차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콧소리까지 섞어가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장모님.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셔서.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은 날은 술잔을 기울여야지. 자, 사위, 한 잔 받으세요. 장모님은 제 잔에 독한 양주를 가득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꿀꺽하고 목으로 넘어가는 쓴맛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저녁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 잘 마시네. 역시 젊은 사람이라 달라. 장모님의 칭찬에 더욱 신이 나셔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 같이 춤춰요. 젊음을 불태워봐요. 쿵짝쿵짝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춰 장모님은 몸을 흔들었습니다. 철수야, 너도 같이 춰. 왜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니? 장모님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춤을 권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의 손에 이끌려 댄스플로어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 춤 잘 추네. 역시 끼가 있어. 저는 지금의 이 불편함을 잊기 위해 술을 더 부어야 했고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 아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킹사이즈 침대 위 저는 장모님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어젯밤 마셨던 술이 떠오르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 바닥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거기에는 상철, 영철, 그리고 장모님 친구분까지 3명이 뒤엉켜 자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옷가지들. 어젯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제발, 제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부디 어젯밤의 기억만은 모두에게서 지워주세요. 일단 현장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주워 입고 황급히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철. 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머리야. 어젯밤? 글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아, 맞다. 너 어제 장모님이랑 완전 신나게 놀았잖아. 둘이서 엄청 치던데 3번은 넘게 했지. 아마. 뭐? 그게 무슨... 영철, 너는 기억나냐? 나도 잘. 아, 그런데 어제 내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더라. 완전 멋쟁이셨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은 모두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하필 장모님이랑...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장모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 사위 왔어? 어서 와서 앉아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애교 섞인 목소리,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스킨십, 그리고 의미심장한 눈빛, 우리끼리의 비밀이라는 등 묘한 공범의식까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자, 우리 철수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많이 먹어. 장모님은 제게 끊임없이 음식을 권하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뚝뚝하고 어려운 존재였던 장모님의 변화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요즘 철수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 질투 나려고 해요. 아유, 우리 딸 질투도 많네. 사위가 얼마나 예쁜데. 그치? 철수야? 장모님은 제 눈치를 슬쩍 보며 아내의 질투를 애써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에는 분명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하는 반항심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제발, 누가 저 좀 구해주세요. 저는 이 상황을 상철이에게 이 고민을 상담하였고, 마음의 짐을 덜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저에게 더 큰 짐을 주더라고요. 이건 미친 짓이야. 상철아, 제정신이야. 저는 상철이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30년 모태솔로 박상철이 제 장모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제 아내 몰래 벌어진 그 사건 이후로. 진정해, 친구야.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그날 밤 이후로 자꾸 너네 장모님 생각이 나더라고. 우아하면서도 귀여운 구석이 있으시고 게다가 술도 잘 드시고. 야,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너 정말. 아니, 나 진지해. 나 너네 장모님이랑 진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잘해보고 싶어. 상철이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저 술에 취한 헛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오싹함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 잠깐, 이거 기회일지도 몰라. 정말 만약에 상철이와 장모님이 잘 된다면? 저는 이 지긋지긋한 비밀 공유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 앞에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 상철아. 내 마음, 내가 받아주마. 진짜? 정말 고마워, 친구. 역시 넌 내 친구야.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상철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물론 제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상철아, 우리 장모님. 제발 부디 잘 부탁해.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앞날에 행운을 빌었습니다. 물론 그 행운이 제발 저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 장모님. 이 와인은 말이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된 피노누아 품종으로. 저는 마치 중매쟁이라도 된 듯 상철이에게 장모님의 취향을 조금씩 주입시켰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는 와인 종류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음악, 옷 스타일, 심지어는 최근에 읽고 있는 책까지. 상철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어머니께서 꽃꽂이 전시회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아내 몰래 상철이와 장모님의 데이트까지 주선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저는 장모님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장모님은 이제 저에게 우리 철수가 아닌 우리 상철이를 챙겨주기 바빴습니다. 어머, 상철아,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 애기가 직접 만든 거야.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제발 나한테서 떨어져 줘.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상철이와 장모님의 연애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툭하면 다투고 토라지고 화해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두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밤샘 상담을 해줘야 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애기가 자꾸 내 옷차림에 간섭해. 이건 아니잖아. 철수야, 상철이가 요즘 연락도 잘 안 하고 데이트도 시큰둥해. 어떻게 해야 하니? 으아, 제발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달래야 했습니다.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상철아, 장모님 말씀도 좀 들어드리고요. 장모님도 너무 상철이를 구속하지 마시고요. 두 분 다 행복하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사위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애매한 중간 관리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시작된 일인 것을. 저는 그저 두 사람이 제발 크게 싸우지 않고 오래오래 사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사람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제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즐거울 거라 생각했던 대학 생활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있던 남자입니다. 다들 그랬죠. 대학 가면 여자는 널리고 널렸다고. 다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다 뻥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한번 좀 만나보려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도 못 만나보고 우울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놈이 대박이라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대박. 나 어제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했다? 겁나 이쁜 여자였어. 뭔 소리야? 채팅? 뭔 채팅? 요즘 랜덤으로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 너는 왜 이렇게 유행을 모르냐?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대박. 야, 나도 좀 알려줘라. 나도 좀 해보자. 형님, 저 좀 구제해 주십시오. 오늘 술 쏘면 알려주지. 그럼요, 술 제가 사야죠. 닭발에 소주 한 잔 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 장단에 맞춰 주었고, 친구랑 닭발에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놈도 요즘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상대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남자 아닌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까지 먼저 보내오고 그래서 친구가 용기 내서 실제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을 정했고 의상 색상을 정해준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 근처에 먼저 가 있었고 혹시나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 한 여자가 얘기했던 노란색 상의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대박 저 여자인가 보다 싶어서 다가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저 혹시 빵빵한 그녀님? 아, 거대한님? 네. 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신데요? 반갑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먼저 할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가죠. 친구는 화끈한 그녀의 성격에 푹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고 나서 쿨하게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녀의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질척댈 생각이었는데 너무 단호히 쿨하게 떠나서 망연자실했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처음 본 여자랑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다니.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는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저는 집에 가서 랜덤 채팅을 해봤습니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남자들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서 나가고는 했습니다. 아씨, 나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운이 없냐 싶어서 이제 그만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던 찰나에 유부초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대화를 걸더라고요. 31살 유부. 그쪽은? 아, 저는 20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너무 어리네. 아니요, 전혀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실제로 만날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만나보는 건 어때요? 나는 부평에 사는데 이쪽으로 올 수 있겠어? 부평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그래 그럼 거기서 1시에 봐. 그렇게 그녀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녀 역시 저에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갈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기대감 반, 사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아무렴 어때? 뭐 아니면 도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빨리 잠을 청했고 그렇게 잠들어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차려입으며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약속한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와보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아씨, 그녀가 그냥 간 건 아닐까? 초조한 마음으로 서서 기다렸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누군가 뒤에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그냥 가려고 했어.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뒤에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귀엽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이야? 네. 처음이 유부녀 아줌마라 어떡하지? 괜히 미안해지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데요?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키스를 했습니다.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서야 했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실컷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었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인 저를 대신해 리드를 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리드를 따라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에 빠져 못 헤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계속 이런 채팅으로 만나는 사람이랑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모든 건 일단 뒤에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이대로 그녀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 혹시 폰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좀 곤란한데. 말했잖아. 나 유부녀라고. 계속 연락해서 귀찮게 안 할게요. 그냥 아주 가끔? 큰일이네. 처음이 너무 강렬했나? 나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네, 너무 좋았어요. 폰번호 주시면 안 돼요? 미안. 그거는 어려울 것 같네. 혹시나 또 인연이 된다고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한 사람이랑 여러 번 만나면 안 하려고 하거든. 아, 그럼 혹시 채팅에서 또 만난다고 하면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닉네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꼭 또 만나요. 그래,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조심히 가. 오늘 즐거웠어. 그렇게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녀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제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에게 대해 아는 거라고는 31살 유부녀라는 것뿐, 그리고 부평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랜덤 채팅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한동안 랜덤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놈이 그런 저를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미팅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던가요? 미팅에서 만난 귀여운 여자랑 분위기가 좋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끌고서 미팅에 나가준 친구놈이 너무 고마워서 닭발에 소주를 또 샀습니다. 친구놈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녀는 제 마음속 추억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여자친구랑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다 보면 그녀와의 추억도 이제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제 마음속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는 게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처음은 잊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사라지질 않네요. 가끔 그녀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이랑 잘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올해로 47이 됐고 직장 생활도 20년째 하고 있죠.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애들 둘은 이제 다 커서 제 앞가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이 나이 먹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대학 때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고 뭐든지 함께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서로에게 권태감도 느끼고 점점 대화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한때는 우리도 남들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그런 정도로 변해버린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지겹고 집에 와서 TV 보는 것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아내랑 사는 것도 이제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아내랑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뭐든지 같이 하고 싶고 그랬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것 같고 대화도 딱히 할 게 없어요. 저희 아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기 생활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애들 챙기느라 바빴는데 요즘은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걸 보고 좀 불안했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지?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내가 이렇게 나가서 즐겁게 사는 게 괜찮은 건가 싶은 거죠. 그러다가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더 즐기게 됐습니다. 애들 다 키웠고 이제는 내 삶도 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게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저희 집에는 가사 도우미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영자 씨. 나이는 32살쯤 됐고요. 이분이 우리 집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을 겁니다. 원래 아내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자고 할 때는 반대했어요. 아니, 뭐 우리 둘 다 일하니까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엔 집에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게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아내가 고집을 부려서 영자 씨가 오게 됐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일도 잘하고 성실한 사람 같더라고요. 영자 씨는 그냥 늘 조용하고 필요한 일만 딱딱해요. 뭐 말수가 많지도 않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자 씨가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랑 사는 게 권태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영자 씨가 집에서 일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좀 심해졌습니다. 특히 아내가 집에 없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영자 씨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쩍슬쩍 쳐다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아니, 나이 40 넘어서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사건이 터진 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며칠 집을 비우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애들도 다 밖에 나가 있고 집에는 저랑 영자 씨만 남았죠. 집에 와서 뭐라도 할까 하다가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근데 TV에서 나오는 내용이 영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방에서 일하는 영자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영자 씨가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도 그렇고 그냥 평소랑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뭔가에 씌인 것처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영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오직 그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영자 씨를 보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영자 씨에게 손을 뻗은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영자 씨는 놀란 눈치였지만 딱히 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왜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미친 짓이었죠. 저는 그런 영자 씨의 반응에 더 용기를 내서 그날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정말 후회와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이걸 들키면 어떡하지? 영자 씨가 나중에 이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영자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태연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영자 씨를 대하는 게
너무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필요할 때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저 혼자만의 불안감에 휩싸여서 점점 더 상황이 꼬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자 씨와의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집에 없을 때 우리는 마치 비밀스러운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는 알았지만 그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됐죠. 영자 씨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영자 씨에게 더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그녀와의 대화가 재미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영자 씨와의 대화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집에 없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였죠. 정말 한심한 짓이라는 걸 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영자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 순간 아내의 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영자 씨도 그때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영자 씨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내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영자 씨와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고 이제는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용서를 빌어야 할지 아니면 영자 씨와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살아야 할지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영자 씨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내와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상황인지 알면서도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건 제 자신이라는 걸 알지만 그걸 바로잡을 용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아내와 아이들, 장모님, 그리고 김서방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죠.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붉은 석양 빛에 비친 제 처제의 몸매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처제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아이도 하나 있지만 여전히 처녀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언젠가 처제가 아내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니, 내가 얼마나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지 알아? 몸매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거든. 아직도 하얗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고 가슴도 적당히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처제의 중심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숲을 보고 있자니 물론 저도 흥분은 됐지만 저녁 술자리에 먹을 생선 회와 술을 사러 간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처제를 보니 아내와 단 4살 차이가 나지만 몸매로만 보면 10년은 더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처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몇 년간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제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회사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포상 휴가로 일본 여행을 간 상태였죠. 그래서 그날은 집에 저와 처제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본으로 떠난 바로 다음 날 처제는 술에 취해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제대로 누를 수 없어서 제가 처제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처제를 침대에 눕힌 뒤 잠을 청하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놀랐습니다. 처제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을 꺼내준 후 다시 처제를 침대에 눕혔는데 이번에는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처제가 화장실에 갔나 보다 싶어 잠시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 처제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더군요. 화장실 문은 닫지도 않고 민망한 모습으로 변기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습니다. 걱정하며 방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처제가 변기에서 넘어진 소리에 다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처제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반쯤 내려간 바지를 올려주려 아무리 시도해도 바지는 젖어 있어서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젖은 바지를 벗기고 팬티만 입혔습니다. 하지만 팬티 또한 온통 소변에 젖어 이왕 이렇게 된 거 팬티도 벗기고 처제가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처제를 안아 침대에 눕혔어요. 처제는 저를 자기 남자친구로 착각한 듯 꼭 안고 자기야, 가지마. 가지 않을 거지 가지마 라고 하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잠깐 그 옆에서 누웠는데 그게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처제는 일어나서 어젯밤 일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형부, 우리 일 언니에게 말하면 안 돼요.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것은 비밀이에요. 처제의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도 조금은 여유로워졌습니다. 원래 제가 먼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었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날 저는 처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밀을 지키면 우리 계속 만나는 거야. 처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이면 항상 술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은 더 열정적이었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처제가 결혼하기로 한 하루 전날 저녁에 처제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술을 사달라는 문자였어요. 저는 그 옆에 아내가 있어서 자리를 피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돌아오니 아내가 저를 수상하게 쳐다보며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내의 번화가에서 처제를 만났습니다. 처제는 행복해 보였고 평소보다 더 사랑스러웠어요. 우리는 밥을 먹고 처제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제는 내일 결혼하니까 오늘은 조금만 마시고 들어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처제는 우리 집에서 나와 다시 처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장모님이 이혼하셔서 혼자 계셨기 때문에 처제가 처가에 다시 들어가 살았던 거죠. 제 처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술은 됐고요. 형부 따라와봐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어딘지 모를 도심이 뒷골목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범죄의 냄새가 나는 어두운 골목이었고 오래된 여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처제가 내일 결혼한다는 사실에 그녀가 보낸 술을 사달라는 문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별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원한 것이었죠. 처제는 결혼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제의 결혼식이 있고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마치고 처가에 혼자 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김서방은 일이 많아 늦게 올 거라고 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장모님은 처제에게 오늘 김서방과 자고 갈 거냐? 고 물으셨습니다. 처제는 자고 갈 거예요 라고 대답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술 한 잔씩 해야 하는데 술을 사놓지 않았다며 처제에게 술을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제가 술을 사러 나간다고 하길래 저도 담배를 핑계로 따라 나섰습니다. 처제는 제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 결혼했고 남편도 있는데 왜 따라 나와요? 저는 처제에게 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제는 우리 관계가 탄로 날 수 있다는 예언과 반은 협박 같은 말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정상적인 형부와 처제 사이로 돌아왔고 그동안 일에 대한 기억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5년이 지난 올해 5월 초 퇴근하던 중 처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는 우리 회사 앞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옆 좌석에 놓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이 과거와 똑같았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럽던 결혼 전의 처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제는 남편과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하나가 부족하다며 나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강릉 쪽에 펜션에 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모님은 처제 부부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두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 김서방이 오늘 저녁을 위해 생선회와 술을 사러 근처 수산시장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조금 있다가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처형과 가겠다며 저에게는 쉬라고 했고 장모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 구경을 가셨습니다. 저는 펜션에 남아 잠시 바닷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처제가 옆에 와서 역시 나는 형부와 속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펜션으로 들어오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인 박상무님이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넸다. 김대리, 내 아내가 오면 이걸 좀 전해줘. 부탁하네. 나는 상자의 용도나 내용물을 묻지 않고 맡아두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상무님의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고 상무님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박상무님께서 급히 출장 가시면서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맡기신 물건이 있는데 아직 안 오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정말 죄송해요. 지금 당장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퇴근길에 직접 가져다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다시 전화를 걸어 제안을 드리자 그녀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다.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녀가 사는 곳을 물으니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고급 아파트였다. 도착해 경비실에서 연락을 하니 잠깐 올라오라는 답이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인은 마치 선녀 같았다. 환한 미소로 반기며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목순이라고 해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그냥 김대리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직접 소개하지 않았다면 절대 상무님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상무님은 50대 중반을 넘긴 분이었지만 앞에 서 있는 여인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나와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일 것 같은 젊고 우아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영수 씨, 일부러 퇴근길에 들러주셨는데 그냥 보내면 예의가 아니죠. 급한 일 없으면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그녀의 초대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김에 감사의 인사 정도는 받는 것이 맞겠다 싶었다. 그리하여 못 이기는 척하면서 상무님 댁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살림살이가 처음 보는 사모님의 외모에서 나타나는 고귀함, 세련함 등등 절실히 묻어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어딘지 모를 무거운 분위기와 외로움이 그녀 얼굴에 깊게 배어 있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상무님은 회사 안팎에서 여자 문제로 소문이 무성하였는데 회사 여직원과 분류는 물론이고 술과 유흥에 빠져 시간을 보내기로 유명했으니 가정 내에서의 그의 역할이 어땠을지는 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신 포스의 사모를 곁눈질로 살펴보았다. 키는 170쯤 되었을까. 호리호리한 몸매였고 홈드레스를 입고 커피를 내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영수 씨, 커피 한 잔 해요. 그녀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래, 영수 씨는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미혼입니다. 어머, 그래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해서 난 당연히 결혼한 줄 알았네. 올해 나이가 몇인데요? 35살입니다. 한창 좋을 나이네. 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뭐든 물어보세요. 실례지만 사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40살인데요. 역시 제가 보는 눈이 틀리지는 않았네요. 그래요? 몇 살쯤으로 보였는데요. 어리면 제 또래, 아무리 많아도 30대 후반 정도요. 제대로 보셨는데 왜 그리 놀라는 눈치예요? 아, 그게 나는 더 궁금한 게 있었지만 차마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호, 상무님이랑 나이차 때문에 그러시죠? 그녀는 다 알고 있다는 듯 알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하였다. 네. 아빠와 딸뻘인데 순간 아차 싶었다. 나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게 아닌데,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 재혼했어요. 상무님이 4년 전에 원래 사모님 교통사고로 저 세상 보내고 작년에 정식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역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노총각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회의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박상무는 늙은 나이에 땡 잡았구나 생각하며
사모를 살펴보았다. 무슨 사정으로 상무와 재혼을 했는지는 몰라도 참 50대 중반 늙은이와 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여자란 생각이 들었다. 영수 씨. 근데 오늘 제가 한 말들은 모두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 이래 봐도 입 무거운 남자입니다. 영수 씨가 편하게 느껴지나 봐. 나도 모르게 별 이야기를 다 해버렸네요. 그게 어쩜 사모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지도 모르죠. 그런가. 어쩜 그럴 수도. 그녀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집을 나서는데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배웅을 하는데 그날의 만남은 나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사모님을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 백화점에서였다.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늘씬한 어느 여인과 마주쳤다. 어머, 영수 씨. 너무나 특별한 우연이랄까. 그곳에서 선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바로 상무 사모님이 아닌가. 두 번째 보는 얼굴인데 집에서 볼 때와 전혀 다른 외모 더 세련되고 완숙하게 보이는 그녀.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가벼운 목례를 한다. 브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비즈니스 정장의 실크 브라우스에 검정색 스타킹으로 가정주부로 보이지 않는 젊은 직장 여성의 모습이었다. 홈드레스를 입었을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강변을 달리기 시작했다.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힐끗힐끗 보며 자세히 관찰했다. 대단한 미인이었다. 영수 씨랑 저랑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네요. 강변을 따라 달리는 동안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에 대한 근황을 잠시 이야기하였지만 그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다시 한번 만나니 더 반갑다고 시간 되면 집 근처에서 식사 어떠냐는 제안에 내가 마다할 이유 없지 않은가 말이다. 버섯을 주재료로 하는 고급 음식을 시켜놓고 좀 기다리는 시간에 지난번에 고마웠고 또한 자기 남편이 고마워하더라면서 이 말 저 말 대화를 하는데 아참 오늘 상무님께서 미국 출장 가셨죠? 근데 백화점에 쇼핑하려 오셨나 보군요. 화제를 돌리니 그렇다고 하면서 뭘 샀냐고 하기에 여친 생일 선물 가방 하나 샀다 하니 여자 것은 여자가 보아야 여친이 좋아할지 아닐지 컴가를 해준다기에 보여주니 제법 안목이 있으시군요 하는 것 아닌가. 그럭저럭 식사를 마치고 사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오늘 같은 날은 공원에서 야경을 보면 참 좋겠다라고 혼자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다. 그래서 야외로 제가 한번 모실까요 했더니 시간 되냐 해서 없는 시간도 사모님이라면 내야죠 했더니 좋다고 하여 좀 복잡한 거리를 나와 한적한 곳으로 달리다 보니 정말 좋아한다. 영수 씨, 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가끔 상무님하고 이런 시간 안 가지세요? 영수 씨도 아시다시피 그 양반이 어디 그런 시간이 있나요? 하기야 우리 상무님 정말 바쁜 사람이지. 색한 듯 즐겁게 해주랴. 세사일은 혼자 도맡아 하는 사람이라 이해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얼마를 가다가 좀 울창한 숲옆을 가는데 여기서 좀 걷다가 가잔다. 영수 씨, 우리 좀 걸어요. 한쪽에 차를 주차하고 한적한 곳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지 추워 보이기에 상의를 벗어서 걸쳐주었다. 어머, 영수 씨는 매너도 참 좋아. 영수 씨 여자친구가 너무 부럽네요. 전 상무님이 더 부러운데요. 사모님 같은 미인분과 사시니 말이죠. 저는 평생 동안 사모님 같은 분과는 사귈 수 없겠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사람 일은 모른다잖아요. 좀 걷다가 다시 내 옷을 돌려주며 입으라고 하기에 그냥 입었죠.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되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했는데 윗주머니에 당연히 손을 넣을 줄 알았는데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이 아닌가. 순간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니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날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장난이 심했죠. 괜찮아요. 촌스러운데 빼지 말고 계세요. 역시 영수 씨는 매너남이라니깐. 한참 걷다가 좀 어색해서 나도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자연히 손을 붙잡게 되었고 손을 붙잡고 걷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서로가 가슴이 두둥거리는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러다가 내가 먼저
상무님은 사모님 같은 분하고 산이 좋겠다 했더니 고백 아닌 고백을 한다. 좋으면 뭐하냐고. 허구한 날 늦게 아니면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자버리니 한참 좋아할 나이인데 정말 화가 난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영수 씨, 오늘 있었던 일도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모님, 우리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두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면 또 볼 수도 있겠죠.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상무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 출장 때 수행비서로 다녀온 나였는데 갑작스런 상무님의 비보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었고 그 옆에 검은색 한복을 입고서 울고 있는 사모님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도 보인다. 사모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너무나 안쓰러웠다. 상무님은 교통사고를 당해 이틀 만에 돌아가셨는데 인사과 여직원도 그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거다. 일요일인데 왜 등산복 차림으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회사에서도 말이 많았다. 영수 씨, 혹시 내일 시간 있어요? 상무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뒤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전화였다.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는데 그것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암튼 둘만의 비밀이란 것만 아시고 괜찮은 시간만 말해주세요. 하고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날 만나고 싶다는 거다. 그럼 저녁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기분이 들뜨고 좋았다. 이제 그녀는 유부녀가 아니라 과부가 아니던가. 언제든지 잘 될 수도 있는 남녀 관계란 생각에 한시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 어떻게 변했을까? 그 미모만큼은 여전하겠지. 드디어 만났다. 사모님 타세요. 금요일 저녁 6시. 그녀를 태우러 집까지 갔다. 초가을이지만 혹시 일찍 나와 기다린다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10분의 여유를 두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니 내가 좋아하는 스커트에 검정 스타킹을 신고 환하게 웃으며 날 반겼다. 휴, 웃는 모습을 보니 나쁜 일은 아닌가 보다. 속으로 생각하며 차에서 내려 조수석 차문을 열어주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타시죠? 영수 씨, 갑자기 내가 보자고 해서 당황스러웠죠? 다짜고짜 보자고 해서 놀라긴 했지만 사모님 본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그랬어요? 사실 나도 그랬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라도 좋아요. 영수 씨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럼 제가 봐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가서 저녁 식사하면서 가볍게 술도 한잔할까요? 네, 좋아요. 그리하여 미리 예약해둔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음식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준비된 술을 먹으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흥이 점점 오를수록 술병은 비어갔고 9시쯤 되어 식당을 나와 2차로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취했고 급기야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 사모님, 일어나 보세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분명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몇 번 더 흔들어 깨웠다.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모양이었다. 할 수 없이 대리기사를 불러 그녀를 태우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 작은 방에 눕히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날 부른다. 영수 씨,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잔뜩 취했던 그녀가 나를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다. 사모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그녀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난 매너 있는 척 그녀를 챙겼다. 나 사실 영수 씨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와 앉으라며 손짓을 한다. 그렇게 아흔한 그녀에게 홀린 듯 하룻밤을 함께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나이쯤 되면 누구나 겪는다는 연애 고민, 결혼 고민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가 부족한가? 눈이 너무 높은 건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운명처럼 나타날 그 사람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던 작년 가을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 저는 콧방귀를 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마주한 순간 그 모든 회의적인 생각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텁텁했던 갈증이 청량한 탄산수 한 모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쁘다는 흔한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는 제 모습은 TV에서 흔히 보던 여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는 철없는 남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은 결국 예쁜 여자 앞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우픈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제가 모시던 직장 상무님의 아내였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본능적인 욕망이 끌어올랐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상무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고 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곁에서 조용히 위로하며 마치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죠. 계속해서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정말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기적처럼 그녀를 제 옆에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든 듯했고 매일매일이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만났던 어떤 여자친구들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 노력했어요. 그녀 역시 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주었고 따뜻한 사랑을 듬뿍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미래,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남부럽지 않은 연봉.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과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여자친구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눈이 높다, 조건을 따진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그런 저의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우리는 연애하는 동안 제 집에서 함께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얼굴이 보였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따뜻하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와 다름없는 행복한 일상이었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와 상무님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호기심 반, 진지한 반으로 그녀에게 물었어요. 상무님과는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침묵 끝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영수 씨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무님 단골 가게 아가씨였어요. 소위 말하는 예전에 잘 나가던 템프로 출신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었다가 3년 전 이혼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상무님과 인연이 되어 혼인신고까지 했던 거였어요. 그녀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그녀의 따뜻한 사랑 뒤에 이런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초혼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꿔왔죠.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녀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서로에게 느꼈던 깊은 사랑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으니깐요. 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 또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쓸개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 또한 저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주었으니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결코 쉽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해요. 사랑과 현실, 과거와 미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모른 척하고 결혼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랑을 포기하고 그녀를 떠날 수도 없잖아요.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인생의 덫에 걸린 듯 꼼짝없이 갇혀버린 기분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아직 아이는 없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3살 어리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활발한 성격이죠. 남들이 보기엔 저희 부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침대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와이프는 잠자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와이프의 휴대폰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그동안 저희 손길은 외면하면서 이게 뭐야? 오빠. 이건 설마 너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와이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근데 오빠랑 하는 건 재미없어. 그 말에 저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마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와이프의 오랜 친구인 수연이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연애고수로 우리 와이프와 저를 이어주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하지만 이 친구는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늘 눈치가 빠르고 솔직한 친구였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했던 거죠. 수연아, 나 진짜 미치겠다. 왜 그래, 오빠? 또 언니랑 싸웠어? 역시 귀신 같은 기집애. 내가 무슨 말 할지 딱 알아채더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다 털어놨죠. 그랬더니 수연이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푸아하. 오빠, 진짜 웃기다. 그럼 그렇지. 뭐가 웃겨? 나 지금 심각해. 아니, 오빠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내가 언니는 진작에 알았다니까? 뭘 안다는 건데? 에휴, 됐어. 아무튼 오빠. 지금 어디야? 집이지. 어디겠어. 됐고. 우리 집 앞으로 와. 내가 딱 한 번만 특급 처방을 내려줄게. 그렇게 해서 수연이네 집으로 갔죠.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걔는 완전 여왕벌처럼 쫙 빼입고 있더라고.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가슴팍 깊게 파인 티셔츠. 아, 갑자기 또 생각나네. 오빠, 차에서 얘기해. 수연이는 제 차 조수석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딱 정리해줄게. 언니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아니, 그걸 내가 알면 이 고생을 하겠냐? 됐고, 잘 들어. 언니는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것 같아. 자극적? 그게 뭔데? 수연이 갑자기 손을 척 올려놓는 거예요. 내 말은 좀 더 과감하고 짜릿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이 차 안에서처럼 말이야.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수연이도 장난 아니거든요. 게다가 와이프랑 싸운 뒤라 더 그랬는지 암튼 그날 밤 수연이랑, 이건 차마 말 못하겠네. 진짜 말도 마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막장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그날 수연이랑 그래요. 차에서 그렇게 관계하고 나니까 솔직히 몸은 편하더라고. 근데 마음은 진짜 지옥 같았죠. 와이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수연이한테는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근데 며칠 뒤에 수연이가 진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와이프는 완전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고 둘이서 막 수다 떠는데 수연이가 자꾸 저 몰래 눈짓을 하는 거예요. 막 입모양으로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 저녁 먹고 와이프가 설거지하는 사이에 수연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빠, 오늘 나랑 하자. 뭐, 야, 너 미쳤어? 와이프도 있는데 걱정 마. 언니는 내가 알아서 재워줄게. 오빠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
와이프와 수연이는 둘이 담소를 나누고 술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 후 와이프는 잠들었고 수연이는 저에게 와서 손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멜랑콜리했어요. 오빠, 나 오늘 이 옷도 오빠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입은 건데. 수연이가 갑자기 옷을 진짜 미치겠네. 수연아, 나 못하겠어.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오빠, 왜 그래? 우리 이제 친구잖아. 친구끼리 이러면 안 돼? 응? 수연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오빠, 나 오늘 밤 오빠가 밤새도록 괴롭혀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그날 밤 수련를 진짜.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수연이가 자꾸 저희 집에 찾아오고 저 몰래 와이프한테 이상한 걸 가르쳐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네. 수연이 그날 이후로 완전 저희 집에 드나들 듯 했어요. 처음에는 와이프 몰래 저랑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저희 부부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와이프랑 셋이서 영화를 보는데 하필이면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묘해졌는데 수연이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거 있죠. 그리고는 와이프 귀에 대고 속삭이는데 언니, 저런 자세는 말이야 하면서 저희 둘 사이에서 막 농담을 쏟아내는 거예요. 와이프도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막 맞장구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 그럼 다음에는 우리도 저 자세 한번 해볼까? 좋아요. 언니, 제가 특별 코칭 해줄게요. 저는 완전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그날 밤 수연이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갔어요. 물론 저는 상상도 하기 싫네요. 다음날 아침 수연이가 떠나고 나서 와이프가 저한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드디어 내 잘못을 아는 건가? 싶어서. 근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우리 수연이 몰래 좀 더 재밌는 거 해볼까? 그러더니 제 손을 끌고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수연이 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와이프랑은 예전보다 더 화끈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음 한구석은 뭔가 찜찜하고 이거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연이가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든 후로 저희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마치 삼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저희 셋은 기묘한 관계를 이어나갔죠. 수연이는 마치 저희 부부의 연애 코치라도 된 것 마냥 온갖 자극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것들도 수연이의 능숙한 언변과 행동에 이끌려 점점 일상이 되어갔죠. 주말이면 셋이서 함께 야외로 나가 캠핑에서도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수영복을 입고 저희 집에서 밤늦도록 했어요. 물론 그런 시간 속에서 수연이의 아슬아슬한 시선은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와이프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감을 느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수연이는 그날 밤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빠, 오늘 밤 심심한데. 수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제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슬립 차림으로 제 옆에 누운 수연이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처럼 제게 속삭였죠. 오빠 이제 언니 없는데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움과 욕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의 눈빛과 향기에 취해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와이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와 수연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어머, 수연이 너 여기 있었네? 언니 오늘 출장 일정이 취소돼서 일찍 왔어. 깜짝 놀랐지?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와이프의 등장에 수연이는 당황한 척하면서도 금세 태연하게 상황을 넘겼어요. 언니 깜짝이야. 나 오늘 오빠랑 오붓하게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언니 오는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어머, 미안해라. 내가 너무 눈치 없었네? 그래도 덕분에 우리 셋이서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겠다. 와이프는 전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죠. 그날 밤 저희 셋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수연이의 발이 쓸어올리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기묘하고 위험한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저녁 식사 후
수연이는 와이프에게 능숙하게 술을 권했어요. 와이프는 평소 주량을 넘어 금세 취해버렸고 수연이는 그런 와이프를 부축하며 침실로 데려갔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얼마 후 수연이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오빠, 언니 곤히 잠들었어.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수연이는 제게 다가와 입술을 남겼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려 들어갔고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서 관계를 이어갔죠. 저는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죠. 수연이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오빠 이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우리 셋은 운명 공동체니까. 이렇게 저는 2명의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